고금소총과 야담. 5천 명을 거느린 장길산. 장길산은 조선 숙종 임금 시절에 활동한 유명한 도적이었습니다. 홍길동이나 임꺽정에 비하면 그리 유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활동 무대가 주로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변방이었기 때문입니다. 1697년 숙종실록에는 장길산에 대해 극악한 도적 장길산이 여러 지역을 오가며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매우 많으며 10년이 넘도록 아직 잡히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매우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시대 활동한 범죄자들을 수사한 기록인 추한급 구간에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장길산은 지금의 함경북도 경흥도 호부 남쪽의 서술하나 평안북도 벽동군의 해천동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서술하는 현재 러시아 연해주와 국경을 마주한 곳이고 벽동군은 중국과 마주한 압록강 유역의 지역입니다. 두 곳 모두 조선의 북쪽 끝인 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한급 구간에는 장길산이 거느린 무리의 규모를 가리켜 유마기 5천 보병천여라고 기록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5천 필의 말과 천여 명의 보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기에는 단순히 말을 탄다는 뜻 이외의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인 기병이라는 뜻도 있으니 말을 탄 병사 5천 명과 걸어다니며 싸우는 보병 천여 명이 있었다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다 해도 의문은 남습니다. 5천 필이나 되는 말을 타고 다닐 병사가 과연 장길산에게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장길산이 활동했던 곳은 조선의 북쪽 끝인 함경도이고 함경도는 청나라와 국경이 맞닿은 곳이라서 조선인 이외에도 중국인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조선으로 도망쳐 오거나 혹은 청나라와 조선 국경을 넘나드는 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함경도는 조선 초기부터 뛰어난 기병의 산지였는데 장길산이 활동하던 숙종 시절에는 조선 각지에서 흉년과 기근이 계속되어 군사 중에서도 탈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 장길산의 수하로 들어가 노략질을 일삼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 대담한 추리를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익은 그의 책인 성호사설에 장길산이 본래 제인 출신의 광대라고 적었습니다. 제인은 곧 조선시대의 천민인 백정과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백정은 북쪽에서 내려온 몽골족과 여진족 같은 기마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길산도 북방 기마민족의 후손이고 그런 출신과 성장 환경 때문에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기마병을 거느리면서 조정의 체포에 맞서 10년 동안이나 싸우며 끝내 잡히지 않은 채 한때 나라를 뒤엎으려는 반란 세력과 손을 잡을 만큼 위세를 떨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경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장길산에게 정말로 5천 명이나 되는 기마병이 있었다고 한다면 왜 그는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조선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함경도 국경을 넘어 중국 청나라로 도망을 쳤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길산이 거느린 병력의 수가 실제로는 5천 명보다 적었는지 모릅니다. 둘째, 장길산의 무리가 단일 명령 체계로 단합되고 잘 조직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모인 자들의 무리여서 장길산이 그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쳐들어가는 일이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상당한 규모의 기병을 거느린 대도적이 조선시대에 활동했다는 점만큼은 무척 놀랍습니다.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도적 임꺽정의 무리조차 6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장길산은 80배나 많은 군대를 거느렸다고 하니 임꺽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적이 바로 장길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을 삼킨 아버지. 조선시대의 한강 남쪽 지역, 그러니까 강남에 심효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충실히 하여 이웃들로부터 효자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씨 성을 가진 효자라는 뜻의 심효자라고 불렸습니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심효자는 늙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강남에 온종일 퍼붓듯이 내렸는데
심효자가 사는 집의 마당에 웬 작은 고깃덩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 살림살이라서 평소에 고기를 먹기 어려웠던 터라 심효자는 이 고기는 하늘이 우리 집안에 내려주신 선물이로다 하고 여기고는 날 것으로 썰어 육회로 만들어 아버지한테 대접했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심효자의 아버지는 고기를 먹은 뒤로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이부자리에 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효자는 의원들을 불러오고 약을 마련해서 아버지를 치료하려 했으나 어떤 약이나 의원도 아버지를 낫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심효자의 아버지가 청포로 만든 묵이 아니면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심효자가 매일같이 걱정하고 지낸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중국 스촨성에서 온 어느 장사꾼이 심효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심효자의 아버지가 앓는 원인 불명의 병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심효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 아버지의 병을 사겠소.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는 다시 건강해질 것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병을 산다는 말이 다소 믿기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일이 급했던 터라 심효자는 장사꾼에게 아버지의 병을 팔겠다는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계약이 맺어지자 장사꾼은 갖고 있던 은으로 된 작은 상자를 열더니 그 안에서 붉은 가루약을 꺼내어 끓는 물에 탄 다음 심효자한테 이걸 아버지한테 마시게 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장사꾼이 준 탕약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들여 마시게 하자 심효자의 아버지는 그릇에 벌레 한 마리를 토해냈습니다. 장사꾼은 은으로 만든 젓가락으로 그 벌레를 집어서 은 상자 속에 넣고 비단으로 잘 싸서 자기 보따리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한편 심효자의 아버지는 벌레를 토해낸 뒤부터 고통이 말끔히 사라지면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음식도 골고루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심효자는 장사꾼한테 내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 주어서 감사하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장사꾼은 오히려 나야말로 당신한테서 귀중한 물건을 받게 되니 그 보답으로 내가 가진 재물을 드리겠소라면서 심효자한테 수많은 비단과 옥을 수레 하나에 가득 실어서 주었습니다. 장사꾼은 심효자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남쪽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바닷가 백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자 바닷물 속에서 아름다운 미녀 한 명이 바다에서 올라와 백사장으로 걸어오더니 장사꾼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를 본 장사꾼은 기쁘게 웃으면서 자신이 가진 은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든 벌레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벌레가 작은 용으로 변하더니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이 들어가는 것을 본 미녀는 왕께서 저한테 평생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장사꾼은 웃으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심효자가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자 장사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벌레는 본래 갓 태어난 용인데 비를 내리다가 당신의 집에 떨어졌고 당신 아버지가 그것을 삼키는 바람에 병에 걸렸던 것이오. 당신이 아버지한테 먹인 고깃덩이는 어린 용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갑옷이었소. 바닷속 용궁에서는 어린 왕자가 없어졌다며 난리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왕자를 데려가 보내줬으니 남쪽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보답으로 나한테 미녀를 보내준 것이오. 그는 신통한 도수를 부리는 용녀이니 금은 보화보다 낫소. 내가 당신한테 재물을 준 것은 이런 기회를 당신이 나한테 주었기 때문이오. 말을 마친 장사꾼은 미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심효자도 집으로 돌아와 장사꾼이 준 비단과 옥을 팔아 부자가 되어 늙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힘센 도적 이경래. 정조 시절 강원도 양양에서 이경래라는 도적이 패거리를 모아 기세를 떨치며 조정에 큰 근심이 되자 정조는 구담을 선정관에 임명하고는 섣불리 군사를 동원하지 말고 암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이경래를 체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물러난 구담은 강도들을 체포하는데 능숙하다고 알려진
포교 변시진과 하루에 300리를 달릴 정도로 빠른 발을 가진 남완석 등 2명의 뛰어난 인재를 거느리고 이경래 체포에 나섰습니다. 일행을 데리고 양양에 도착한 구담은 이경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 장막을 열고 술과 고기를 푼 다음 지방 관아의 아전과 양반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담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 중에 유독 풍채와 말솜씨가 뛰어난 별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구담은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별감의 가슴에 겨누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밝히면서 양양에서 유명한 도적인 이경래가 지금은 왜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혹시 별감이 그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경래의 위치를 안다면 지금 어디 있는지 고하라고 추궁했습니다. 구담의 기세에 눌린 별감은 아는 대로 이경래에 관한 정보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이경래와 한패는 아니지만 친하게 지내는 관계이고 이경래는 얼마 전까지 양양 읍내에 머물다가 한양에서 자신을 잡으러 선정관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급히 금강산으로 도망쳐 숨어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별감은 이경래의 용모와 특징 등 세세한 정보까지 다 넘겨주었습니다. 이경래의 위치를 알아낸 구담은 변시진과 남완석을 데리고 금강산으로 떠나 산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한 초막에서 불빛이 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초막 안에는 승려 한 명이 있었는데 구담이 오는 것을 보자 황급히 커다란 집신 한 짝을 자신의 무릎 밑으로 숨겼습니다. 뭔가 떳떳지 못한 것을 본능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여긴 구담은 승려에게 그것이 이경래의 신발이 아니냐며 이경래가 있는 곳을 알 터이니 얼른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습니다. 구담이 이렇게 말한 것은 양양 별감에게 넘겨받은 이경래의 용모 파기 기록에서 이경래의 발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담의 추궁에 승려는 이경래가 신을 집신을 삼고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술을 좋아하니 독한 술을 준비해서 취하게 하여 잡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경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그 실체에 다가갈 방법을 찾은 구담은 매우 기뻐하면서 남완석을 급히 양양으로 보내 건강한 포졸 50명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또한 독한 소주를 구해 초막에서 팔면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 자신은 초막 앞에서 북을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다음 날 이경래가 초막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승려가 말한 대로 독한 소주를 판다는 소문과 구담이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구담은 그에게 소주가 가득 담긴 술잔을 건네며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이경래는 구담이 내미는 대로 잔을 받아 실컷 마시고는 취하여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구담은 미리 소매 속에 숨겨둔 철퇴를 꺼내서 번개같이 이경래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이경래는 힘이 장사여서 쓰러지지 않고 재빨리 초막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구담은 포졸들과 함께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각지에서 파수꾼들이 호각을 불자 이경래는 자신을 잡으러 군사들이 몰려오는 줄 알고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담이 잽싸게 달려가서 이경래의 다리를 향해 힘을 실어 철퇴로 후려치자 이경래는 다리가 부러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경래를 붙잡는 데 성공한 구담은 그를 포승줄로 묶어 데려가게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경래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하여 포승줄을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구담이 철퇴로 이경래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제야 이경래는 힘을 쓰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포졸들에게 붙잡힌 채로 한양까지 수레에 실려간 뒤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경래를 잡는데 큰 공을 세운 구담은 당상관에 올랐고 이경래와 친밀하거나 한 패거리였던 별감과 승려도 모두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경래의 위협은 이렇게 끝났으며 조선은 다시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딸로 태어난 불려우. 옛날 충청남도 연기군 지역에서 소를 사고 팔던 소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고 장사도 잘 되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던 몸이었습니다.
다만 슬아의 딸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 고개에 세워진 사당으로 가서 제게 딸 하나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이후 소장수의 아내는 아이를 가졌고 10달이 지나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무척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고 소장수 부부는 그런 딸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한데 딸이 자라면서부터 소장수의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장수가 키우는 소가 날마다 죽어나가는 바람에 집안 살림이 점차 기운 것입니다. 소중한 생계수단인 소가 죽어나가자 소장수는 첫째 아들한테 밤에 소들을 살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첫째 아들이 밤중에 숨어서 소들을 몰래 지켜보는데 여동생이 소 한 마리한테 다가가서는 소의 항문 속으로 손을 불쑥 집어넣더니 피가 줄줄 흐르는 창자를 꺼내서 날 것 그대로 씹어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소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아들은 너무나 놀라 방으로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 날 소장수는 첫째 아들을 불러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묻자 첫째 아들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소가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차마 여동생이 소의 창자를 꺼내 소를 죽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한 소장수는 둘째 아들을 불러 밤에 소들을 살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역시 여동생의 행동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한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소가 죽었습니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의 차례가 되었는데 여동생이 한 짓을 보고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떠난 셋째 아들은 정처 없이 걷다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보자 감정이 울컥해서 그만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바닷속으로 들어가자는 심산으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에는 용궁이 있었고 그곳에는 남쪽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살았습니다. 용왕은 셋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며 너의 딱한 처지를 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하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용왕의 환대를 받으며 몇 년 동안 용궁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자기가 버리고 온 집안 사정이 궁금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용왕은 한숨을 쉬더니 노란색과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병 3개를 주고는 집에 가거든 가마솥을 열지 마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용왕으로부터 받은 병 3개를 가지고 셋째 아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던 셋째 아들은 다 허물어진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가마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서 솥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빠를 본 여동생은 그동안 전염병이 돌아 소와 식구는 모두 죽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계시면 밥 한 끼를 지어줄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 말이 통 믿기지 않았지만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는 바깥 사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동생은 신이 난 듯이 웃으며 그동안 굶주렸는데 이제 오빠가 왔으니 몇 끼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셋째 아들은 여동생이 소와 가족까지 모조리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 벽을 뚫고 도망쳤습니다. 한데 얼마 못 가서 여동생이 셋째 아들을 쫓아오면서 어디로 도망가? 셋째 오빠도 잡아먹을 거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느새 불려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혼비백산한 셋째 아들이 도망치면서 불려우를 향해 파란 병과 노란 병과 붉은 병을 차례대로 던지자 강과 숲과 불이 생겼지만 불려우는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더 쓸 수단이 없어서 셋째 아들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아래까지 쫓아온 불려우는 셋째 아들을 노려보며 거기로 올라가봤자 소용없다 하고 비웃고는 구렁이로 둔갑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렁이한테 벼락이 떨어져 둔갑한 불려우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한 경험을 한 셋째 아들은 나그네가 되어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듭니다. 소장수가 딸을 달라고 빌었던 사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 사당에서 섬기는 신이 불려오여서 그런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만약 선량한 신을 섬기는 사당이었다면 소장수의 집안에 사람을 잡아먹는 사악한 요괴인 불려우를 태어나게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덕유산 도둑 이광성 1671년 현종실록 기사를 보면 경상남도 금산 출신의 도둑 이광성을 처형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도둑이라고는 하지만 이광성은 일반적인 도적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그는 처음부터 도적질을 일삼던 자가 아니라 지방 수령을 도와 관리인 좌수라는 벼슬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자 중에는 조선의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에 다니던 학생인 교생 출신이었던 우명침과 일종의 군인인 장관을 지내고 있던 김영일이란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지식인들이 도적 집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광성은 자신의 동생인 이문성과 이두성 및 우명침과 김영일 등 50여 명을 모아서 함께 도적질을 일삼았는데 패거리한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결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장영기나 임꺽정 같은 도적들이 사람들을 마구 죽인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는 매우 특이한 도둑이라고 할 만합니다. 혹시 이광성은 단순히 도적질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재물을 모아 미천을 마련한 뒤 더 큰 일, 그러니까 정권을 무너뜨리는 반란을 꿈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중국에서도 이자성 같은 큰 도적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 민심을 얻고 이를 통해 마침내 명나라를 무너뜨렸던 점을 보면 그런 의구심이 한층 짙어집니다. 이광성은 전라북도 덕유산 깊은 골짜기 속에 본거지를 마련하고는 산 근처에서 사냥하는 포수들 및 산에서 살아가는 승려들과 결탁하여 세력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포수란 조선시대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전문적으로 잡던 사냥꾼 집단인 산척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다른 말로 산행포수나 산포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뛰어난 사격 솜씨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871년 승정원 일기를 보면 고종 임금이 수도인 한양을 지키는 군대인 경군과 지방을 지키는 군대인 향군이 산포수보다 못하다. 산포수가 100번 총을 쏘면 100번 다 맞기 때문이다. 하고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편 이광성이 결탁한 승려들은 조선 숙종 임금 시절에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비밀 결사인 당취의 잔당이 아니었을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부처를 섬기는 승려들이 도적들과 한편이 되겠다고 할 리가 없지 않은가요? 아무튼 이광성은 무리를 이끌고 현재 전라북도의 용담면에 보관된 무기와 무주적상산성의 서창에 있는 곡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평범한 도적이라면 민가의 재물만 빼앗으려 했을 텐데 국가기관에 보관된 무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광성은 아무래도 일반 도둑과는 다른 뜻을 품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이광성 일당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금산 고을의 아전 황우룡의 사위인 권립이 이광성 일당의 무리 속에 위장 잠입하여 정보를 알아내고는 장인을 통해 관아에 고발하면서 곧 이광성 일당은 금산 군수인 이정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아무래도 이광성 일당의 결속력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만 권립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이광성 일당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광성 무리가 관아에 붙잡혔을 무렵 일종의 도적대인 명화적 100여 명이 관아 근처에서 징을 두드리고 뿔피리를 불면서 도적질을 일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이광성과 손을 잡은 집단인지 아니면 별개로 움직이던 집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56달 동안 계엄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광성 사건을 보고받은 조정에서는 이들은 보통 강도가 아니므로 우두머리와 부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그 일당을 모조리 한꺼번에 죽이면 너무 잔혹하다라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현종 임금의 지시대로 이광성을 포함하여 그의 측근인 이문성과 이두성 및 우명침과 김영일 등을 포함한 39명은 처형되었고 11명은 섬으로 귀양을 갔으며 2명은 무죄로 판명되어 풀려났습니다. 이광성 사건은 전문 범죄자 집단이 아닌 공무원과 지식인들도 얼마든지 도적이 되어 반란같이 나라에 위협을 주는 일에 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두산 자라. 한국의 전설이나 민담에서 자라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인 용왕의 부하로 나옵니다. 유명한 전래 동화인 별주부전에서 자라는 토끼한테 속아 넘어가는 바보 역할로 나와서 더욱 우스꽝스럽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라가 무서운 역할로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 백두산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담에 따르면 자라가 강력한 힘을 가진 악역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반도 동쪽의 바다, 그러니까 동해를 다스리는 용왕한테는 자라,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라는 웬만한 사람의 몸뚱이처럼 컸는데 도수를 부려 하늘에서 소나기가 퍼붓도록 하여 마을에 홍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큰 가뭄을 불러들여 흉년을 초래하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는 포악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이자라는 원래 바다에서 살다가 백두산의 천지로 옮겨와서 살았는데 아마 포악한 성질을 견디다 못한 동에 용궁에서 천지로 쫓아낸 것이라고 다들 추측했습니다. 자라의 횡포를 보다 못한 인간 세상의 왕은 여러 차례 용감한 장군을 보내 죽이려 했지만 자라의 힘과 도술에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왕은 나라 전체에 누구든지 백두산 천지의 자라를 죽이면 벼슬과 보물을 상으로 주겠다라는 포고문을 붙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라를 두려워하여 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냥꾼 한 명이 왕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와 동생이 자라한테 죽임을 당한 원한을 갚기 위해 자라를 죽이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사냥꾼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나라 안에서 가장 질기고 튼튼한 밧줄을 주며 이것으로 자라를 붙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밧줄을 받아든 사냥꾼은 어린 아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로 떠났습니다. 도중에 그는 노파로 둔갑한 백두산의 산신령이 주는 낚싯대를 받아들고 낚싯대에 왕이 준 밧줄을 낚싯줄 삼아 엮은 다음 노루와 사슴을 화살로 쏴 죽여서 그 살코기를 미끼로 끼워 천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엿새가 지나도록 자라는 도무지 미끼를 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화가 났지만 자라가 나오지 않으니 방도가 없었습니다. 천지 속으로 수영을 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라는 물짐승이라 상대할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 사냥꾼의 어린 아들이 아무래도 천지에 자라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먹나 봅니다. 그러니 제가 미끼가 되겠어요. 하고 나서더니 직접 낚싯줄을 배에 묶고는 천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놀란 사냥꾼이 아들을 구하려고 낚싯줄을 잡아당겼는데 바로 그때 낚싯줄이 무언가에 걸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짐승들을 잡아온 사냥꾼은 본능적으로 뭔가가 미끼를 물었구나 하고 짐작하고는 온 힘을 다해 낚싯줄을 조금씩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후 미끼를 문 것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커다란 천지 속의 자라였습니다. 천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사냥꾼은 낚싯대 옆에 두었던 큰 맷돌을 들어 자라의 머리를 찍어버리려고 했으나 위험을 감지했는지 재빨리 천지 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사냥꾼은 다시 힘을 다해 낚싯줄을 끌어당기려 했지만 자라가 끈질기게 물속에서 버티는 바람에 도저히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갑자기 낚싯대를 빌려준 노파, 즉 백두산의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이 사냥꾼을 도와 낚싯대를 끌어당기자 더 버티지 못한 자라가 천지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산신령도 그동안 자라가 부려왔던 행패를 두고 볼 수 없었던지 사냥꾼을 도와 자라를 응징하려 한 모양이었습니다. 산신령의 도움으로 자라를 끌어낸 사냥꾼은 자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자라는 버둥거리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사냥꾼은 칼을 꺼내 자라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이 나왔으나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미끼가 된 아들의 시체를 끌어안고 고슬프게 우는 사냥꾼의 모습이 불쌍했던지 산신령은 아들의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아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사냥꾼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하자 산신령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냥꾼은 자라의 사체를 왕 앞에 가져가서 자신이 자라를 죽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왕은 사냥꾼에게 약속한 벼슬과 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냥꾼은 소인에게 상을 주지 마시고 모든 백성의 세금을 줄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정 훌륭한 상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말대로 나라 안의 세금을 줄여주었고 사냥꾼은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정열입의 난. 조선 역사상 예언을 이용한 반란 사건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은 임진왜란 직전에 일어난 정열입의 난이었습니다. 이름난 학자인 율곡 이이의 제자였던 정열입은 정육품 벼슬인 역사 기록을 담당한 직책을 맡으며 조정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율곡을 비판한 일 때문에 선조와 조정 대신들의 미움을 사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전라북도 전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정열입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용감한 무사를 불러 모아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고는 매월 15일이 되면 무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활을 쏘고 술과 음식을 먹는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이 대동계는 꽤 명성이 높은 단체였습니다. 1587년 전라남도 손죽도에 왜구가 침략해오자 전주 부윤인 남원경이 대동계에 왜구를 물리쳐달라는 요청을 하자 출동한 대동계가 왜구를 격퇴했기 때문입니다. 왜구를 물리친 이후 정열입은 활동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유교를 떠받들고 불교를 깔보던 조선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취급받던 승려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는 전라북도 운봉의 승려인 의연과 손을 잡고 그로 하여금 지리산 동굴 속에다 목자가 망하고 전읍이 일어난다는 글씨를 새긴 돌판을 넣어두고 이를 주위에 소문으로 퍼뜨리게 했습니다. 목자란 곧 이를 말하니 이는 조선 왕조의 성씨인 이씨이며 전읍은 정열입 자신의 성씨인 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씨 왕실이 곧 망하고 정열입이 왕위에 오른다는 예언인 셈이었습니다. 또한 의연은 자신이 명나라 요동에서 나왔다고 출신을 속이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요동에 있을 때 조선을 바라보니 왕의 기운이 있었는데 조선에 와서 살펴보니 그 기운이 전라도 전주 동문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전주에 왕의 기운이 있다는 소문이 주변에 널리 퍼졌습니다. 전주는 정열입의 고향이니 이는 정열입이 장차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열입에게는 정옥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동자가 2개여서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정열입은 내 아들의 등에 왕자 무늬가 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열입의 뒤를 이어 정옥남도 왕이 된다는 식의 은근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청남도 계룡산에 절인 개태사의 터가 나중에 정씨가 세울 나라의 수도가 된다라는 소문이 조선 개국 이래로 계속 나돌아다녔는데 정열입은 의연과 함께 개태사를 찾아가서 그 벽에 무자년과 기축년의 좋은 운수가 열릴 테니 태평성세를 이루는 일이 무엇이 어려운가 하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라도 전주 지방의 성인이 나타나서 모든 세금을 없애고 도망친 노비들을 잡지 않으며 서자들한테도 벼슬을 주면서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멀리 황해도에까지 나돌았습니다. 이 역시 정열입 일당이 일부러 퍼뜨린 예언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열입을 따르는 사람은 무사와 승려 및 불량배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매우 많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번잡하게 섞여서 보는 사람들이 무척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유별하여 평소 엄격하게 분리되어 살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데 모여 왁자지껄하게 지내는 모습은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터였습니다. 훗날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와서 박해를 받은 이유 중 하나도 남녀유별의 사회 풍토를 거스르고 남녀가 한데
모여 미사를 치르는 등 일종의 풍기문란을 일삼는 집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력을 불린 정열입은 겨울이 되어 강에 얼음이 얼면 거느린 무리를 무장시키고 재빨리 한양을 습격하여 궁궐을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황해도 9월산의 승려인 의염이 관하에 고발하여 정열입의 음모가 발각되고 맙니다. 원래 의염은 정열입과 한패였다가 반란이 실패하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관아에 알린 것입니다. 정열입은 아들 정옥남과 함께 진안의 죽도로 도망갔다가 칼로 목을 찔러 자결했고 정옥남은 살아남아서 한양으로 끌려와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 밖에도 정열입의 반란과 연루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1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반란은 실패했으나 조선 왕조를 뒤엎으려 했던 정열입은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유행한 예언서인 정감록이 말하는 구세주인 정도령이 바로 정열입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괴물 강철이. 한국의 민담에는 강철이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강철이는 사실 용의 한 종류에 속하는데 강철이가 지나가면 바람이 불어오고 우박이 쏟아져 각종 과일과 꽃이 떨어지거나 시들어 남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철이 관련 이야기 중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충청도 공주 계룡산 사찰에 용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혹시 용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절로 몰려드는 사람이 어찌나 많았던지 절의 문이 부서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지역을 순찰하던 병마절도사가 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들끓는 모습을 보고 절의 승려를 불러서 왜 저렇게 사람이 몰려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 승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비와 바람이 크게 불었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생겼지만 전혀 보지 못한 기이한 짐승 한 마리가 하늘에서 우물가로 떨어졌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보고서 건드렸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풀로 덮어두었는데 이틀이 지난 후에 구름과 안개가 그 짐승을 덮어버리더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희재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 거센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렸는데 이러한 자연재해를 두고 백성들은 강철이가 연못 속에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에 강원도의 철원과 평강과 김화 세 고을의 사또가 연못에 있는 강철이를 없애기로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불타는 장작을 연못 속에 던져 넣자 잠시 후 연못이 뜨겁게 끓어오르더니 웬 망아지 같은 짐승 한 마리가 연못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때 구름과 안개가 망아지를 감싸더니 곧바로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이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철이는 용이라기보다는 소나 말처럼 생겼습니다. 그런 모습의 동물을 과연 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나 용과 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기린 같은 괴물을 떠올려 본다면 넓은 범주에서 용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한편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는 강철이가 뜨거운 열기로 인해 가뭄을 불러오는 일종의 화룡이며 화룡은 사악한 용인데 나타날 때는 구름과 비가 없는 상황에서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청나라 걸륭황제가 다스리던 해인 계해년 3월 중국 산해관 어양 지역에 화룡 한 마리가 나타나자 갑자기 따뜻한 날씨가 한여름처럼 무더워졌다는 것입니다. 화룡이 나타난 근처 백리 안쪽 지역은 펄펄 끓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서 수많은 사람과 동물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무더위가 심해지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과 동물이 죽었다는 뉴스가 들려오는데 옛날에도 똑같았던 모양입니다. 화룡이 나타난 부근의 물과 나무와 흙과 돌은 용의 열기에 타버렸으며 샘물과 우물도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소와 말 같은 가축의 털과 뼈도 타버렸으며 물고기마저 화룡의 열기 때문에 타 죽어서 언덕처럼 그 서체가 쌓였다고 전해집니다. 밖으로 나가면 더워서 집안에 틀어박힌 사람도 많았는데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잠시도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해야 할 정도였다니 얼마나 더웠는지 짐작이 갑니다. 무더위로 인한 참상을 보다 못한 걸륭황제는 얼음을 가득 실은
수레 수천 대를 산해관 밖으로 내보내어 열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얼음의 차가운 기운을 견디지 못했는지 화룡이 커다란 천둥 소리를 울리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열흘 만에 떠나갔다고 합니다. 화룡이 떠나갈 때 수많은 사람이 집 밖으로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룡의 모습은 그 뿔이 동쪽 하늘의 구름을 가리고 발톱이 서쪽 하늘의 구름을 가렸으며 뿔과 발톱의 사이가 최소한 1, 2 이상이 될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입으로는 불을 토해냈고 몸에 난 비늘마다 번개로 번뜩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강철이의 일종으로 보이는 독특한 괴물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강릉의 가뭄이 무척 심해서 고을 사또와 주민들이 농사를 망칠까봐 걱정을 했는데 하루는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이며 비가 올 듯하다가 관아의 남쪽 부근에서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일어나며 먹구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또는 이상한 기운이 나타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관아의 남쪽 논 가운데에 있는 웬 무덤이었습니다. 사또는 인근 주민들을 불러 무덤에 묻힌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거지 하나가 와서 밥을 먹다가 저녁 때 보니까 죽어있기에 무덤을 만들어서 묻어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사또는 무덤을 파헤쳐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무덤 속에는 머리는 사람인데 몸 아래가 용처럼 생긴 괴물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괴물의 시체를 다른 곳에 묻게 한 다음 정성껏 제사를 지내어 혼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부터 가뭄이 들지 않고 비가 내려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괴물의 몸 아래가 용의 꼬리와 같다고 하여 강릉 사람들은 괴물을 묻은 곳을 용꼬리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강릉의 민담에 나온 괴물의 정체는 강철이의 일종인 듯합니다. 강철이가 강릉에 나타나서 가뭄이 지속되었지만 죽은 강철이의 영혼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서 달래주자 그 보답으로 가뭄을 거두고 비가 오게 해준 것이 아니었을까요? 구세주 미륵불. 자고로 나라가 망하는 단계에 이르거나 혹은 세기말의 분위기가 되면 곳곳에서 이제 곧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온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하고 외치는 사이비 종교인들이 판치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려와 조선시대에 종말을 주장하는 예언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에 의하면 고려 우왕 무렵인 1382년 이금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금은 현재 경상남도 고성 출신인데 자신이 일종의 구세주인 미륵불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을 상대로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나는 미륵불이며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나 이외에 다른 신들한테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자나 말과 소와 고기를 먹는 자 또는 재물을 남한테 나누어 주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다. 만일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3월의 해와 달이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금의 선전을 그대로 믿은 많은 백성이 그에게 쌀과 비단과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소와 말의 고기를 먹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남한테 나눠주었습니다. 자기 말이 먹혀드는 것을 본 이금은 나는 산과 강의 귀신들을 일본에 보내어 왜구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선전을 하며 백성을 현혹했습니다. 이금의 주장을 가장 잘 믿은 이는 무당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섬기던 성황당과 사당에 모신 신의를 철거하고 이금을 부처같이 섬기며 그한테 복을 빌었습니다. 종화라는 이름을 가진 불량배와 무리는 자신들을 이금의 제자라고 속이고 다녔으며 그들이 나타나면 마을의 지방 관리들은 객관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사의 벼슬을 지냈던 양원격이란 사람도 이금을 섬기는 신도가 되었을 만큼 이금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금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에 나타나자 청주 목사인 권화는 이금을 포함한 5명의 우두머리를 따로 유인한 다음 재빨리 묶어서 가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실을 조정에 알렸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여 이금 등 5명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양원격은 달아났다가 붙잡혀서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가다가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한때 기세등등했던 이금의 무리는 허무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금의 죽음으로부터 300년 후인 1688년에는 여환이라는 승려가 민간에 요망한 소문을 퍼뜨리며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환은 강원도 통천 출신으로 황해도 백성을 상대로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는 3년 동안 공부를 하여 도를 깨우쳤다. 일찍이 강원도 김화의 천불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7개의 별이 나에게 내려와 사만을 주었다. 이제 석가모니의 운수는 끝났고 앞으로는 미륵이 세상을 다스린다. 또한 이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으니 용이 곧 아들을 낳아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경기도 양주에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정감록에서 말하는 구세주인 정도령이고 그의 아내인 무당이 곧 용녀 부인인데 그들은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오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 당시는 숙종 임금 14년이었는데 심한 흉년이 들어 곳곳에서 민심이 흉흉하던 때였습니다. 여환의 선동은 불안한 백성들에게 매우 잘 먹혀들었고 순식간에 여환을 따르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여환은 그들을 상대로 7월에 한양은 큰 비가 내려서 산이 무너지고 궁궐도 지킬 수 없게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15일에 여환과 그 일당인 황해와 정원태 등은 각자 칼과 갑옷과 투구 등의 군장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여환의 아내인 원양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한양 안으로 몰래 들어가서 비 오기를 기다렸다가 대궐을 침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비가 오지 않자 여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의 공부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늘이 아직 응해주지 않는구나라고 탄식하면서 삼각산에 올라가 경문을 외며 하늘에 빌어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으나 아무리 빌어도 한양은 무사했습니다. 결국 여환이 꾸민 계획은 모두 수포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여환 일당은 의금부에 체포되어 모조리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거인 식인종.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장사꾼 한 명이 미역을 사기 위해 제주도로 갔는데 그곳에서 두 다리가 잘린 노인 한 명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장사꾼이 어르신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리가 잘렸습니까? 라고 묻자 노인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장사꾼한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20여 명의 동료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하루 이상 계속되다가 마침내 어느 섬에 도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섬에는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 위에는 높은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마침 바람과 파도에 시달린 터라 노인 일행은 지치고 목이 말라 혹시 저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그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막상 집 앞에 도착하자 집의 문이 열리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키가 무려 60m나 되었고 허리에 둘레는 10명의 사람이 끌어안아야 할 만큼 굵었습니다. 얼굴은 먹물처럼 새까맣고 두 눈동자는 등잔불처럼 빨갛게 타올랐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붉은 실처럼 생겼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는 마치 당나귀의 울음소리와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노인 일행을 본 집의 주인, 즉 거인은 큼지막한 두 손으로 일행을 모두 잡아채서는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의 대문을 닫더니 나무 장작들을 가져와서 마당에 쌓아 불을 지르고는 일행 중에 키가 큰 젊은이 한 명을 한 손으로 움켜잡더니 곧바로 장작불에 던져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젊은이의 시체를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더니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그걸 본 일행들은 소름이 끼치면서 비로소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인은 무시무시한 식인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먹은 거인은 큰 항아리에 보관된 술을 실컷 퍼마시고는 천둥처럼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노인 일행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집의 대문이 너무 크고 집 근처를 둘러싼 나무 담장의 높이가 무려 90m나 되어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일행이 울고 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나서서 이대로 가만히 잡아먹힐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가진 칼로 거인의 눈을 찌른 뒤에 목을 찔러서라도 맞서 싸워보자 하고 설득하여 모두 그 의견에 따랐습니다. 자고 있는 거인한테 일행이 달려들어 옷 속에 넣어둔 칼을 꺼내서 거인의 눈을 찌르자 거인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일행을 잡고자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일행은 집의 뒤뜰에 놓인 울타리 안에 양과 돼지들이 60여 마리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빨리 울타리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일행을 잡지 못하고 눈을 다쳐 앞을 못 보게 된 거인은 대문을 열고는 양과 돼지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가축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남은 일행을 잡으려는 속셈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일행은 각자 양이나 돼지를 등에 지고 나갔기에 거인이 아무리 손으로 만져봐야 짐승들만 만질 뿐이어서 일행들을 붙잡아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일행은 배로 달려가 타고는 떠날 준비를 했는데 거인이 언덕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 잠시 후 거인과 똑같이 생긴 3명의 거인이 나타나더니 배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덩치가 어찌나 큰지 한 번 걸을 때마다 거리가 약 10.8m나 좁혀지며 순식간에 일행이 탄 배에 다다랐습니다. 거인들이 배전을 잡고 배를 당겨보려 하자 일행들은 배의 돛대로 거인의 손가락을 내려찍고 거인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안 서둘러 배를 띄우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거인들은 바다를 건너지는 못하는지 일행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간신히 식인종 거인들의 섬에서 벗어났지만 도중에 심한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져 일행은 모조리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노인은 겨우 부서진 배의 판자 조각을 붙잡고 바다 위를 떠돌다가 그만 악어에게 두 다리를 먹히고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를 만나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고기 인간. 경상남도 통영시의 수우도는 인구 60명 안팎의 작은 섬이지만 흥미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우도 주민들은 서론이라는 초인적인 힘과 용맹을 지닌 인물을 신으로 숭배하며 매년 10월 보름마다 사당인 지령사에서 그를 기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수우도의 전설에 따르면 서론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옛날 수우도에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를 놓고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던 중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무려 1년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은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영리했으며 힘도 셌습니다. 그보다 더 특별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론은 자라면서 몸에 물고기 같은 비늘이 솟아났으며 허파에는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론은 보름 동안이나 수영을 하고도 지치지 않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두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당시 수우도를 포함한 남해안 일대는 일본에서 쳐들어온 해적인 왜구의 노략질에 크게 시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수우도에도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어느새 청년으로 자라난 서론은 고향 사람들을 괴롭히고 생선과 쌀 등을 마구 빼앗아가는 왜구를 보고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을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우도의 은박산에 올라간 서론은 왜구들을 태운 해적선을 보고는 가지고 간 부채를 꺼내서 그들을 향해 슬슬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한 바다에 갑자기 거센 태풍이 불어 해적선이 죄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사나운 왜구라고 해도 미친 듯이 불어 닥치는 태풍을 당해낼 도리는 없었습니다. 이 덕분에 남해안 일대에는 태풍을 두려워하여 한동안 왜구가 나타나지 않았고 주민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고기잡이에 몰두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론 덕분이어서 수우도 주민들은 서론을 가리켜 장군이라고 부르며 그의 힘과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양의 조정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금 수우도에는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모를 서론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이 고기잡이를 할 수가 없어 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우니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 하루빨리 서론을 토벌해야 한다. 헛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서론에게 앙심을 품은 왜구들인지 아니면 서론의 힘을 두려워한 나쁜 관리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좌우지간 조정에서는 서론을 모함하는 헛소문을 그대로 믿어서 호주 판관이라는 관리한테 많은 수의 관군을 보내 서론을 죽이거나 붙잡아 들이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군이 많고 훈련이 잘 되었다 한들 서론을 상대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구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서론이 부채를 흔들면 무시무시한 태풍이 불어 닥쳐 관군과 배를 침몰시켜버리니 계속 관군을 보내봤자 모조리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물고기의 밥이 될 뿐이었습니다. 관군을 실컷 농락한 서론은 호주 판관이 머무는 관하로 쳐들어가 판관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 그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습니다. 이는 판관이 자신이나 다른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인질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판관의 아내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서론을 미개한 도적놈이라고 업신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서론을 향해 판관은 아내도 못 지킨 못난 남편이니 저는 이제부터 장군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아양을 떨어 서론의 호감을 산 뒤 급기야 서론과 지내며 2명의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론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고 그 틈을 노려 판관의 아내는 장군님한테도 약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하고 집요하게 물어본 끝에 서론으로부터 목을 자르고 거기에 메밀가루를 뿌리면 나는 죽게 된다우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론의 약점을 파악한 판관의 아내는 서론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먼저 2아이를 통나무로 만든 배에 실어 바다로 띄워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관군에게 자신과 서론의 위치를 알려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들이닥친 관군이 서론의 목을 칼로 베자 그 목이 다시 몸과 붙으려 했습니다. 이때 판관의 아내가 메밀가루를 뿌리자 목이 몸과 붙지 못하여 서론은 죽고 말았습니다. 서론이 죽자 왜구의 침략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우도 주민들은 서론이 지켜주어 왜구가 없던 때를 그리워하여 죽은 서론을 신으로 섬기며 그를 숭배하는 제사를 매년 10월 보름마다 엄숙히 지냈는데 지금도 그 풍속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 옛날 홍성군에 2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죽자 욕심이 많았던 형은 죽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몽땅 가로채고는 동생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동생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금을 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가 된 동생은 소금 가마니를 등에 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산을 넘어가다 힘들어 쉬던 도중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여우가 사람의 해골을 덮어쓰고는 공중으로 제주넘기를 3번 하자 할머니로 둔갑한 것입니다. 할머니로 변한 여우는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동생은 사람의 해골을 쓰고 둔갑한 여우라면 분명히 나쁜 짐승일 테고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니 내가 뒤따라가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여우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는 산을 넘어 큰 마을로 가더니 부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여우를 보더니 외할머니가 오셨다 라고 외치며 몰려나와 반갑게 인사를 올리면서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여우를 따라온 소금장수가 나서서 사람들한테 나는 먼 곳에서 온 소금장수인데 배가 고프니 식사나 한 끼 차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여 잘 얻어먹고는 대접을 잘 받았으니 그 답례로 제주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집안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제주를 넘다가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들어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를 내리쳐 죽여버렸습니다. 매우 놀란 집안 사람들한테 소금장수는 저 시체를 잘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시체는 온몸이 붉은 털로 뒤덮인 불려우로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불려우가 덮어쓴 해골은 그 부잣집의 진짜 외할머니였습니다. 외손자의 결혼식을 보러 산을 넘던 할머니는 도중에 불려우의 습격을 당했고 외할머니를 잡아먹은 불려우는 할머니의 해골을 머리에 덮어쓰고는 부잣집 외할머니로 둔갑했던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부잣집 사람들은 외할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소금장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땅을 사고 큰 집을 지은 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금장수로 가난하게 살던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질투가 난 형이 동생의 집으로 달려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연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동생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많은 형은 자신도 동생처럼 소금 가마니를 지고 산으로 가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쫓아 부잣집으로 들어간 다음 저 할머니는 둔갑한 불려우다 하고 소리치고는 막대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둔갑한 불려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고 살인죄를 저지른 형은 분노한 부잣집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은 시체를 거두어 잘 묻어주고는 형의 남은 가족을 보살피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